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조리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창업 과정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는 관련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이 다른 산업과 차별화되는 점 중에 하나는 주문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문 생산 방식이라는 건설업의 특징은 건설 산업과 현대건설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발전 경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문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설은 수요가 먼저 발생하고 공급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정부와 같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안을 제시합니다. 발주자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선급금을 지급하면 건설사는 목적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을 발주자가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약적 특성은 정부와 같은 발주자가 건설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수요자가 다양하고 목적물이 건설되는 장소 또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과 복제, 표준화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토목, 항만과 댐, 주거시설과 플랜트 등 건설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자재를 구매하고 운송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특징들은 건설이 다양한 기술과 자재를 활용하는 종합조리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용 수명이 길고 비바람 및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차지하고 시인성이 높기 때문에 문화적, 디자인적 측면 또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건설은 설계 기간과 생산 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경우 자본 회전율이 낮아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건설 분야에서는 공사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 관리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시공 기술,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이 중요합니다. 건설사업 관리 기술은 사업의 경제성을 조사하고 금융, 구매 및 조달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은 목적물의 계획, 설계, 시험, 재해 방지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시공 기술은 자재를 제작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분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은 운영과 안전점검, 보수 및 해체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19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를 복구하는 사업이 국토 개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복구를 위한 주요 재원은 미국의 원조 자금이었습니다. 철도와 도로, 항만과 같은 운송 분야는 1960년대 초 6.25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와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판유리 공장, 농업에 중요한 비료 공장 등 중요성이 명확한 분야에 대한 산업적 투자가 국토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시멘트, 비료, 정유 공장과 같은 기초산업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는 것이 중요했고, 도로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로를 만들고 철도의 수송 능력을 높여야 했습니다. 1966년까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화물 수송이 늘어났습니다. 당시의 주요 화물은 석탄이나 유류와 같은 에너지원과 시멘트, 광석, 목재 등 건축자재, 그리고 양곡과 비료였습니다. 이러한 화물 수송량은 에너지와 건축, 농업과 비료가 당시에 중요 산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부가 발전시켜야 할 산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토목과 건축의 영역입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전후 복구를 위한 건설 수요가 높았기에 건설 산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후 복구 이후에도 국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는 건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건설의 시작은 정주영 창업자가 건설업자들이 자동차 수리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돈을 정부에서 받는 것을 보고 현대토건이라는 회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서 정부의 재정은 열악하였지만 정부는 가난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가진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미군공사와 6.25 전쟁 복구공사, 그리고 국토개발과 관련된 토목공사들이 모두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가난한 한국에서 건설 산업이 왜 중요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상황에서도 전쟁 이후에도 그리고 경제 개발을 위한 국토 개발에도 필수적인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초기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경로였습니다. 또한 발전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커다란 자본이 움직이는 건설 산업에서 건설 관련 산업 기술을 습득하고 연관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초기 산업기술 발전 습득 및 발전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 사업의 중요성은 이후 경제발전 경로에서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기반 산업군을 살펴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중화학공업화의 핵심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에는 석유화학, 에너지, 철광과 같은 다른 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와 발전소, 그리고 제철소 역시 건설회사를 통해 공장이 생산성 높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시멘트 산업은 건설 산업이 어떻게 다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높은 경제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산업과 도시에 사용되어 왔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시멘트는 건축과 토목 분야의 필수 소재입니다. 시멘트 산업은 석유화학 분야에 비하면 기초적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대형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55년 문경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57년 연간 24만 톤을 생산하는 문경 시멘트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문경 시멘트 공장은 1961년 연간 36만 톤을 생산하는 규모로 증설되었습니다. 이후 시멘트 산업은 1960년대 정부가 주도한 외자 도입을 통하여 생산 설비를 대형화하였습니다. 1961년 2개 공장을 합하여 72만 톤 수준이었던 한국의 시멘트 산업은 이후 경제 개발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추진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며 철도, 도로, 교량, 항만, 댐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고 공장과 주택 건설로 시멘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자 시멘트 생산 시설도 증설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멘트 산업의 발전 과정은 건설 산업의 확장과 함께 관련 산업의 확장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난한 한국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고 건설업의 수요 증가와 연계되어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멘트 생산 능력은 계속 증가하여 1967년에는 시멘트 제품의 자급이 이루어지고 1971년에는 692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세계 20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시멘트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1971년에는 94만 톤을 수출하여 세계 11위의 시멘트 수출국이 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되어진 것은 중동의 대형 공사들을 현대건설을 포함한 건설회사들이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시멘트와 같은 제품은 중동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는 중동의 건설공사에도 시멘트를 수출하였습니다. 시멘트 산업의 발달은 1970년대를 거치며 분쇄, 포장, 레미콘 등의 유통시설도 확장시켰습니다. 레미콘이란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의 준말입니다. 시멘트 산업의 확장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해외로부터의 시설 및 도입에 주로 의존한 것이지만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술 습득이 함께 일어나며 빠른 발전을 이룩함을 보여줍니다. 건설업을 주 종목으로 하는 현대 건설에게도 시멘트는 중요한 자재였습니다. 현대건설은 1957년부터 단양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 용역 계약을 맺고 건설에 들어간 것은 1962년부터였습니다. 1963년 말부터 미국의 주요 기기 공급사인 알리스 차머스사로부터 기자재가 공급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산업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사소한 자재도 국내 공급이 어려워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목재마저도
미국산 소나무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시멘트가 부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시멘트가 없어서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는 농담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의 단양 시멘트 공장에는 대부분 일본산 시멘트가 사용되었고, 마지막에야 문경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한 국산 시멘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양 시멘트 공장을 현대건설의 시멘트 3.1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멘트 공급의 자립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업은 한국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건설업의 위험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건설 분야의 가장 큰 발주자가 정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문 생산 방식이라는 건설업의 특징상 발주자의 영향력이 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정부 발주공사는 건설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재정 상태는 불안정했고, 정부의 건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와 건설업자의 유착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기업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건설업자들은 정부와 유착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은 혼란했고,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건설업자들은 정부와의 유착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건설업과 관련된 다른 위험 요소는 미군 공사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까지 미군이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업계의 주요 공사였고, 현대건설은 특히 미군 발주공사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국내 건설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1965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한국에서 발주되는 미군 공사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고 정부와의 유착 문제가 적은 해외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주문 생산 방식이라는 특성을 가진 건설 산업에서는 발주자인 정부의 영향력이 강했는데, 한국의 건설 산업에서는 그러한 특성이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이라는 경로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 건설 시장은 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유착 문제와 불안정성이 커졌고, 그나마 있던 미군 공사들도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기업의 유지를 위한 해외 진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 산업의 해외 진출 경험은 자동차와 조선과 같은 산업군들의 수출과도 연계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산업은 한국 경제의 초기 발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은 종합조리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습득에는 건설과 관련된 기술 습득이 중요했습니다. 시멘트 산업의 발전 과정은 건설 산업이 어떻게 다른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또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도로와 댐, 항만과 공항 등을 건설하는 국토 개발에도 중요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건설업에서 공장을 짓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정부의 결정을 통해서 건설 산업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문 생산 방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정부와의 유착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 해외 진출을 하였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수출 경험에 기여하였습니다.